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의 귀한 딸인 40대 여자입니다. 엄마하고 입으로 소리내서 부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그냥 무덤덤하게 부를 수도 있고 괜히 웃음이 나기도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 엄마 아무 일이 아님에도 불렀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가슴이 뭉근해지기도 하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도 하시겠죠. 저는 허공에다 엄마 하고 부르면 아직도 무슨 상황에서도 늘 뒤돌아 저를 보시고 어 하고 대답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고우셨어요.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왜 배우를 안 하셨을까 할 정도로 누구나 한 번쯤 다시 쳐다보게 되는 그런 미인이셨습니다. 목소리도 살짝 저음에 나긋나긋하셔서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별 이야기를 안 해주셔도 괜히 더 듣고 싶고 또 살짝 피곤해서 노곤노곤해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저까지 잠이 와서 바로 꿈나라로 갈 수 있었어요. 남들은 눈에 띄는 외모가 자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불행히도 저희 어머니의 인생에 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8살 때 트럭 운전사로 일하시던 아버지께서 새벽에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 돌아가신 후 아직 30도 채 되지 않은 젊은 가부가 된 어머니에게 접근한 남자들이 어머니를 참 괴롭혔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의 몸으로 어린 저를 키워야 하셨기에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작은 국밥집을 차리셨어요. 근데 그 당시 저도 막 학교를 들어가서 어렸고 집에는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에 학교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 국밥집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는 걸로 되게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한 일은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를 구경하는 일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더 벌기 위해 사람도 쓰지 않고 앉을 시간도 없이 홀로 일하는 어머니를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어린 저를 힘들게 한 건 식당에 찾아오는 구질구질한 아저씨들이었어요. 왜 요즘도 뉴스 기사로 많이 나오죠? 여자 혼자 장사를 하면 꼭 대체 어디서 소문이 난 건지 온갖 남자들이 다 와서 장사에 방해가 될 정도로 치근덕거려서 여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한다는 기사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종자들은 있나 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남자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장사를 시작하고 몇 년 뒤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는 주방이나 서빙 직원을 둬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초창기에 혼자 장사를 하실 때는 하루에 꼭 두세 명 정도의 아저씨들이 꼭 저희 어머니를 귀찮게 했습니다. 괜히 밥 먹다 말고 주방에 있는 엄마를 부르더니 나이는 몇이냐, 혼자 사냐, 왜 그 나이에 혼자냐, 여기 문은 언제 닫냐, 노골적인 질문을 던지는 인간들도 있었고요. 장사가 끝나고 어머니와 함께 집에 가려고 하다가 정말 식당 문을 닫을 때까지 밖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려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의도인지 무슨 의미인지 얼마나 저희 어머니에게 위협이 되는 일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늘 식당에 있으면서 그런 아저씨들이 오면 불편해하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덩달아 한 30대에서 60대 아저씨들이 오면 그렇게 경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막 2학년에 올라갔을 때였을 거예요. 늦은 밤이었고 곧 식당 문을 닫을 시간이었죠. 한 손님이 제 기억으로는 60대로 보이는 아저씨, 당시 어린 제가 보기에는 할아버지나 다름이 없었죠. 근데 아저씨가 국밥도 다 먹고 반찬도 다 먹었으면서 술만 주구장창 시켜 먹으면서 저희 어머니를 괴롭게 한 겁니다. 와서 술을 한 잔 따라봐라. 내가 국밥 정말 맛있게 끓이는 법 아는데 여기 와서 앉으면 알려주겠다 하면서요. 어머니는 계속 주방에서 저와 계시며 안 나가고 말로만 됐다고 우리 곧 마감 시간이니 계산하고 나가시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끝까지 나가지도 않고 내가 보유한 자산이 얼마고 아줌마 나한테 시집 오면 그 돈 다 아줌마 거다. 내가 네 딸년도 키워준다 하며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이제는 주방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제 앞에 서서 저를 지키셨어요. 근데 제 눈에는 아직도 그때 제 앞을 막아선 어머니의 손끝이 파들파들 떨리는 게 기억이 납니다. 어려서 겁이 없었는지 저는 어머니 앞으로 뛰쳐나가 소리를 질렀죠. 아저씨 뭐예요? 왜 우리 엄마 괴롭혀요? 당장 경찰 아저씨 부를 거니까 당장 나가요. 저는 그때 식당에 있던 낡은 전화기로 정말 경찰을 불렀습니다. 여기 우리 엄마 괴롭히는 나쁜 아저씨가 있다고 도와달라고요. 결국 그 추잡스러운 아저씨는 경찰서로 연행이 됐고 그 이후 저희 어머니는 식당 메뉴에서 술을 아예 빼셨어요. 물론 술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당장 장사를 안 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없으니 그때 하실 수 있는 미연의 방지 중에서 최선을 선택하신 거죠. 국밥집에서 술로 나오는 매출을 무시할 수 없었을 텐데 본인과 제 안전을 위해 감수하신 겁니다. 이렇게 소위 더러운 걸 보면서 장사를 하셨어도 어머니는 제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도 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만 하셨죠. 우리 미진이가 엄마 지켰네. 아빠가 우리 미진이한테 엄마 지킬 수 있는 힘 주고 갔나 보다. 우리 미진이 덕분에 이 엄만 괜찮아. 우리 미진이만 있으면 엄마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제게서 사는 희망과 힘을 얻은 어머니. 저는 하루빨리 저 자신과 어머니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원했어요. 매일을 그렇게 48시간처럼 사는 우리 엄마. 조금이라도 더 빨리 편하게 사는 순간이 오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대학에 들어갔어요. 식당을 운영하며 사람에게는 넌더리가 난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제게 사람 많이 상대하는 일은 업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서비스 직종을 말씀하시는 건데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어머니께서는 아마 본인이 겪은 고난을 저는 겪지 말라 하셨던 거겠죠. 저는 대학 졸업 후 꽤 이름이 난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는 결혼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한 가지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 어머니 식당에서 술 먹고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을 하도 많이 보며 이골이 나 있었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좋았고 또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에게 잘하는 사람이길 바랬어요. 효도를 대신 해달라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기본적으로 서로 챙기고 힘들 때 내일처럼 돕는 걸 바랐고 또 제가 결혼 후에도 마음속의 1순위로 늘 어머니를 꼽아도 그걸 질투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남편은 이 두 가지 조건에 아주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이었죠. 연애를 했을 때부터 제가 어머니와 단둘이 얼마나 애틋하게 살았는지 알았기에 오히려 제가 어머니를 안 챙기면 본인이 챙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이라고 말이죠. 정말 저희 어머니한테 잘했어요. 그렇게 너스레를 잘 떠는 사람이 아닌데 내성적인 저희 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해 저는 미정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장모님 뵈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라는 농담까지 하며 노력을 했었으니까요. 또 남편은 딱 단둘이서 의지하고 산 저와 저희 어머니를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삼남 일녀의 셋째였던 남편은 집에 자식이 많다 보니 우리 부모님은 한 명이 사라져도 아마 눈치 못 채실 거고 적적하다는 생각도 안 하실 거라고 농담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형제들과의 사이는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연애를 했을 때도 제게 미진아, 작은 형이 친구한테 콘도 무료 이용권을 받았는데 형은 못 간다고 너랑 나랑 주말에 다녀오래. 라던가 동생이 회사에서 샘플 나왔다고 너 주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여기서 쓸 거 있어? 라고 종종 남편의 형제들이 제게 이렇게 선물을 주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된 게 있었는데 남편이 장남인 큰형에 대한 말은 지나가는 말이라도 안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5살 차이가 나는 큰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장남이 큰형은 어려서부터 집안에 폭군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땐 장남이란 위치와 힘으로 동생들을 부려먹고 괴롭혔고 어른이 되고서는 돈 문제로 그렇게 몇 번이나 의절할 위기를 만들었다고요. 시부모님께 손 빌려서 중고차 매장 하다가 말아먹고 그 다음에 또 빚을 내서 등산복 매장을 열었는데 욕심내서 큰 매장을 차리려다가 대출 이자도 못 내고 매장에 채울 옷들도 못 떼어와서 동생 셋에게 매번 죽는 소리를 하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매장 넘어간다고 부탁을 했던 유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답답해 오시지 않나요? 저야 결혼 전 남편에게서 듣기만 한 거라서 큰아주버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잘 와닿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 이 인간 보통이 아니구나 천천히 깨달아갔습니다. 큰아주버님의 문제는 비단 돈 문제뿐이 아니었어요. 그냥 인성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입주를 하고 나서 남편 친구 중에 전자제품 매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미세한 흠집이 난 전자레인지를 직원 할인가에 불량품 할인까지 해서 거의 70% 할인된 가격에 샀다고 결혼했으니 선물이라고 가지라고 줬었어요. 저희는 이미 전자레인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구매한 전자레인지는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환불을 하려고 했죠. 환불을 하기 전까지 포장을 안 깐 전자레인지가 2대였는데 며칠 뒤에 이 중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저희도 막 들어온 신혼집에 다녀간 사람도 없는데 대체 누가 그 무거운 전자레인지를 가져갔겠어요? 신혼집은 남편이 절 배려해서 저희 어머니 댁에서 가까운 곳에 구했던 터라 설마, 정말 설마 어머니가 가져가셨나 싶어 전화를 해보니 아니라고 하고 남편도 시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혹시 저희 집에 왔다 가셨냐 물어봤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아, 그러고 보니 영철이가 네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걔가 다녀갔나? 아니, 왜 형한테 제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요? 형이 와서 또 뭐 할 줄 알고. 얘는 지 형한테 말하는 것 좀 봐라. 네 형이 가서 뭘 하긴 뭘 해. 그냥 네 신혼집 궁금하다고 가서 보고 싶다길래 알려줬는데. 범인은 큰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범은 시어머니였죠. 남편이 좀 질렸다는 표정으로 큰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해서 형이 와서 전자레인지 가져갔지? 그걸 대체 왜 가져가? 누구 마음대로? 라고 하니까 큰아주버님 왈, 야, 한 집에 2대가 뭐가 필요하냐? 네 집 주방 안 그래도 좁은데 내가 넓게 쓰라고 가져온 거야. 이거 버리는 것도 돈인데 그냥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좋지. 참나. 아니, 그걸 누가 버린다고 했냐고요. 지가 그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서 훔쳐간 거나 다름없으면서 이렇게도 당당하다니. 남편은 그거 버릴 거 아니고 집에 있는 거 환불한 다음에 우리가 쓸 거다. 그러니까 가져와라. 라고 말해도 일주일 동안 묵묵부답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에 큰형님께서 저희 집까지 새 전자레인지를 들고 오셨어요. 집에 갑자기 새 거가 생겨서 어디서 났나 했더니 작은 서방님 집에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새 거를 작은 서방님이 그냥 줬다는 게 이상해서 캐물어 보니까 그냥 2개 있던 거 집어왔다는데 미안해요 서방님. 미안해 동서. 내가 그래도 집에서 조금이라도 쓰던 거 가져오기 그래서 새 걸로 사왔으니까 기분 풀어. 잘못은 큰아주버님이 했는데 사과하고 돈 쓰는 건 큰형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이례적으로 본 게 아니라 결혼 생활 내내 봤습니다. 집안의 골칫덩어리이자 형제들에게 공공의적인 아주버님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형님이 수습을 하는 걸 말이죠. 지금도 생각을 하면 한숨이 절로 납니다. 저희 큰형님은 큰아주버님에게 너무 아까운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 2사람이 결혼을 했지? 아니 어떻게 만났지 싶을 정도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큰형님과 작은형님과 가까워지고 나서 큰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본인 본 모습 다 드러내는 등신은 없다고요. 남편이 큰아주버님에 대해 말했던 것 중에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것도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근데 3살 버릇이 지금까지 와서 이제는 본인 재수 씨들 사이까지 이간질을 했었네요.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큰형님이나 작은형님, 시누이, 그리고 작은 아주버님까지 빠르게 친해졌거든요. 정말 큰아주버님만 빼면 다들 너무 재밌고 좋은 분들이었으니까요. 근데 하루는 그날 시아버지 생신이셔서 시댁에 모였는데 제가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갔거든요. 근데 큰아주버님이 따라 들어오시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재수 씨, 근데 아버지 선물을 왜 저리 작은 거랬어요? 큰 재수 씨가 가족 되고 나서 처음으로 시부모님 결혼 챙겨드리는 건데 손 작다고 흉보던데? 큰아주버니 말하길 제가 시아버지 생신 선물로 드린 게 너무 초라해서 작은 형님이 그것에 관해 제 흉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전자레인지 사건으로 큰아주버님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었거든요. 또 남편에게서 큰아주버님이 얼마나 가족들 이간질 시켜 하길 좋아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냥 그 사람 말버릇이었어요. 누가 그러더라 하면서 본인 속마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그 선물 제가 형님들이랑 의논해서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뭐 사자 해서 정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로 흉을 본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죠. 정말요? 근데 그거 큰형님이랑 작은형님이랑 다 정해서 산 선물인데요? 아, 그래? 그럼 재수 씨가 제일 막내라고 제일 후진 선물 사라고 했나 보네. 재수 씨, 형님들 텃세 때문에 힘들겠어. 텃세가 어딨어요. 그것보다 자꾸 본인 속마음을 남이 한 말처럼 대신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좀 짜증은 나네요. 그렇게 말하고 주방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수차례 큰아주버님이 저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지만 그게 먹힐 리가 있나요? 집안에서 가장 가족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아주버님인데. 그런데도 본인의 문제를 모르고 그렇게 밉상짓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본인을 피하고 무시하면 지가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인간이었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사는 큰형님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걱정 마세요. 저희 큰형님은 그로부터 1년 뒤에 그 지옥에서 탈출을 하셨으니까요. 바로 이혼하셨거든요. 아나 무인의 무능력하고 동생들한테 늘 손이나 벌리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늘 제멋대로인 큰아주버님에게 아주 이골이 나서 이혼하셨어요. 등산복 매장만 크게 열어놓고 일도 안 하고 펑펑 놀러 다니는 큰아주버님을 대신해 가사에 육아에 매장 운영까지 도맡아서 하던 큰형님은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과로로 1년에 대여섯 번을 쓰러지셨거든요. 그렇게 큰형님은 이혼 후 본인 친언니가 하는 게스트하우스를 함께 운영하기 위해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럼 개망난이처럼 살다가 이혼당한 후에 큰아주버님이 정신을 개미 눈물만큼이라도 차렸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지가 먼저 이혼하고 싶어 했는데 잘 됐다고, 후련하다고, 애미나 새끼나 안 봐서 좋다고 아주 떵떵거렸어요. 웃긴 게 속이 후련할 거면 혼자 후련하던가요. 아주 일주일에 몇 번씩 저희 집에 찾아와서 술 먹고 그러다가 다음 날은 작은 아주버님에게 찾아가고 그 다음에 시부모님 댁에 가서 그 난리를 부리다가 시누이에게 갔는데 시누이는 큰아주버님이라면 아주 질색을 해서 문도 안 열어줬었어요. 말로는 후련하다 뭐다 하는데 온몸으로 아주 외롭고 버림받아 고통스럽다는 걸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큰아주버님을 불쌍하게 생각한 건 가족들 중 단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마 지구에서 큰아주버님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애틋하게 생각하는
단 한 명의 지구인일 거예요. 시어머니는 큰아주버님이 이혼을 당하고 몇 달은 큰형님 욕을 엄청 하셨어요. 무슨 속에 뱀이 몇 마리 있었다.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 칼을 품고 산 거다. 사람이 일이 무섭다. 이혼이 장난이냐. 별것도 아닌 걸로 이혼이라고 하면서 몇 마디 말로 큰형님을 마치 가족을 등진 천하의 못된 여자로 만들고 큰아주버님을 잘 살다가 불시에 이혼을 당한 처량한 피해자로 만들었죠. 원래 큰아주버님을 제외하고 세 형제가 시어머니께 부탁을 했었다고 해요. 제가 결혼하기도 전 이야기인데 큰아주버님이 돈 문제로 형제들을 찾아와서 징징거리는 것도 그렇고 이간질하는 것도 그렇고 큰아주버님 하나 때문에 모두가 괴로운데 그래도 중재아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이제 큰아주버님이 그 단점들을 고치고 정신 차리고 할 수 있게 도와달라 가족들 다 같이 대화를 해보자 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작은 아주버님 남편 시누이만 있는 곳에서는 시어머니도 동조를 하셨다고 해요. 걔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안다고 하면서 걔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그 원인을 안다면 고쳐주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가족들끼리 대화를 하려고 문제의 원인인 큰아주버님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는 또 큰아주버님 편에 서서 남은 자식들에게 니들이 어려서부터 영철이를 따돌리긴 했다. 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니? 다 어렸을 때 상처가 남아서 그러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럼 다른 가족들은 환장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부모인 시아버지도 당신이 그리 싸고 도니까 영철이가 가족들한테 미안한 걸 모른다고 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시어머니에게 큰아주버님은 다른 형제들에게서 배척을 당한 불쌍하고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게 배척을 당한 게 아니라 지 혼자 남은 3명의 형제를 배척하다가 혼자가 된 건데 누가 누굴 탓하나요? 저도 애 둘 낳은 부모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마음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식이 있어서 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한 자식 때문에 나머지 자식과 가족들이 괴로워하면 문제의 원인인 자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바꿔보려고 해야 하잖아요. 그건 그 자식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고요. 더 환장할 노릇은 아주버님의 이혼 후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을 싸고 도는 게 더 심해졌다는 거였어요. 40이 넘은 아주버님을 마치 4살짜리 애처럼 끼고 사는데 그냥 둘이서 그렇게 사는 건 상관이 없죠. 근데 꼭 주변의 그 지독한 지극정성으로 인한 피해를 끼치니 문제였습니다. 저와 남편 결혼 10주년이 되던 해 결혼 기념일에 간단하게 제주도로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들은 시어머니가 그럼 큰아주버님도 데려가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안 좋은 일 많았는데 같이 가서 바람 쐬고 오라고. 또 제가 둘째 낳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시어머니께서 본인이 한 달에 50만 원씩 줄 테니까 큰아주버님네 집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밥을 해주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도 들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저는 지금도 100% 확신해요. 시어머니 본인도 본인 장남이 같이 살기 힘든 인간이라는 걸 잘 아십니다. 안 그랬으면 저한테 가서 밥 해주란 소리 안 하시고 직접 가셔서 같이 살면서 삼시세끼 챙겨 먹였겠죠. 말로는 그리 애틋한데 막상 본인도 감당 안 되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아픈 손가락이었던 겁니다. 진심으로 애틋하고 걱정이 된다면 만사 다 제쳐두고 가서 곁에 있는 게 맞는 거죠. 바로 제가 저희 어머니께 그랬던 것처럼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60대에 들어서시고 얼마 가지 않아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원래 40대 때 간염에 걸린 적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다시 황달이 와서 또 간염인가 보다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우리 엄마에게 한평생 부끄러운 일 하나 안 하시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시고 열심히 살아오신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죠.
근데 하늘을 원망해서 뭐 하나요? 어머니의 병이 더 진전되기 전에 알지 못한 한심한 제 탓이거늘. 어머니는 병원에서 저와 함께 췌장암 3기에 전이 췌장암으로 당장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말과 항암 치료로 암이 전이된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그때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항암 치료로 연명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온 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엄마 몸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는데 미진이 네가 어떻게 알았겠어. 다 게을러서 우리 딸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가자고 했을 때 미룬 엄마 탓이야. 그러니까 미진아, 나쁜 생각 하지 말어. 지금 여기 우리 딸이 자책할 만한 일 하나 없어. 그러니까 나쁜 생각 그만해. 어머니 눈에도 보이셨겠죠. 어머니 몸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속으로 12번은 더 제 자신을 매질하고 있었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는 오히려 어머니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이래서 부모만한 자식이 없다는 거구나. 나도 다른 집 자식들하고 다를 게 없구나 싶기도 했고 그냥 제 자신이 한없이 한심해지는 건 어머니의 위로로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한심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해보고자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의 집에서 살다시피 하며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같이 병원에 가고 입원으로 치료하면 제가 간병인으로 함께 병실에 있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쉬어야겠다 싶을 때는 남편이 어머니를 모셨고 심지어 작은 형님도 잠깐 와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있어 주셨죠. 제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지 매일, 매분, 매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한다고 해서 어머니의 몸이 호전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치료는 의사의 몫이었고 그 치료를 받고 부지런히 따라가는 것도 저희 어머니의 몸 상태였죠. 단 하나뿐인 자식이나 돼서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된다는 제 무능력함에 하루하루가 괴로웠는데 치료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우리 딸이랑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옛날에 국밥집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을 때 같네. 그치? 그때 알았죠. 제 역할은 그저 어머니 곁을 지키며 지금 당장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 가령 우리만 아는 옛 추억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에게 고마웠던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요. 근데 다른 건 기꺼이 할 수 있었지만 괜히 어머니께 고마웠던 이야기를 듣는 건 힘들더라고요. 뭔가 그 순간이 마지막이라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해서 괜히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꺼내면 피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그렇게 피했던 걸 후회했죠. 왜 모든 형태의 사랑이든 그 끝은 후회만 남는지. 그렇게 8개월의 투병 생활 끝에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고 저는 40이 넘어 고아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작고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내성적인 만큼 인간관계가 좁았던 저희 어머니를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또 좁은 만큼 깊은 관계였기에 진정으로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워할 사람들만 모여서 치러졌었죠. 그날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작은 아주버님과 형님 모두 왔었는데 큰아주버님만 안 오셨어요. 원래 하도 정신이 없어서 시댁 식구들 중 누가 오고 안 오고 눈치채질 못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붙들고 그러시더라고요. 영철이가 정말 오고 싶어 했는데 오늘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어. 대신 내가 내 부조금 봉투에 영철이가 보낸 돈도 넣었으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렴. 솔직히 저는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안 오면 우리 엄마 장례식장 시끄럽게 할 사람 한 명 주는 거니까 잘 됐다 싶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장례식은 조용히 넘어갔던 그 인간이 그 이후 저를 이리도 괴롭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큰 재산은 없으셨고 국밥집을 10여 년 운영해 오시며 장만한 아파트가 하나 있으셨어요. 15년 정도 된 아파트였는데
32평으로 넓진 않지만 그래도 서울에 위치해 있어서 꾸준히 집값이 오르고 있었죠. 아파트에서 어머니 물건을 정리하면서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상의해서 이사를 들어올까 생각도 했지만 애들 학교도 있고 또 저희 어머니가 리모델링 한 번 없이 오래 사신 곳이라 여기저기 손볼 곳도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집을 바로 처분할 생각도 없이 떠난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후회로 괜히 아파트를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애착과 집착을 녹여버린 사건이 일어났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마 2주도 안 지났을 거예요. 아파트에 있는 물건은 정리는 했지만 텅 빈 채로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평생 한 번을 안 그러시던 분이 과일을 사서 오셨는데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좀 괜찮지? 마지막에 하나 있는 딸이 지극정성으로 돌봐드렸으니 사부인께서도 좋은 곳으로 편하게 가셨을 거야. 저는 시어머니께서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는 걸 알고 얼마나 사이가 애틋한지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큰아주버님 때문에 이래저래 꼬이긴 했지만 시부모님으로서 저를 품어주시는 거라고 믿었는데 이건 모두 본인 자식을 위한 지독한 밑밥밖에 아니었네요. 사부인께서 살던 아파트는 정리했니? 물건은 정리했는데 아직 팔지 말지는 결정 못했어요. 영수한테 들으니까 거기로 이사 갈 생각도 없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지금 사는 집보다 좁기도 하니까요. 그래, 좋은 집 두고 괜히 거기 가서 살 필요 없지. 아무리 네 어머니하고 추억이 있다 해도 사부인도 네가 괜히 옛 기억 때문에 그런 선택하는 거 안 바라실 거다. 그저 집은 남아도는 것보다 당장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좋지. 아, 미진이 너 이 영철이 재혼하는 건 소식 들었지? 맞아요. 그 당시 큰아주버님은 똑같이 이혼을 한 번 했던 여자를 만나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 오지 못한 것도 그날 결혼할 여자 집에 인사드리러 갔던 거더라고요. 네, 알아요. 식은 안 올리고 그냥 혼인신고만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래도 식만 안 했지. 새로 직구해서 살림 합치는 건 신혼이나 똑같아. 한 번 갔다 와서도 신혼 느낌 낼 수 있잖아. 그리고 똑같이 이혼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쪽은 아직 30대고 영철이는 곧 50이잖니. 그러니 아무래도 영철이도 이래저래 부담이 있지. 걔가 임자 만난 것 같다고 이번엔 정신 차리고 잘해보고 싶다고 이번 결혼은 실패로 안 끝날 거라고 하는데 아유, 부모가 돼서 자식이 새로 시작하겠다는데 마땅히 도움을 못 주는 게 내가 천추한이다, 한. 도움을 주셔야 할 게 또 뭐가 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아주버님도 곧 50인데 재혼도 알아서 잘 하시겠죠, 뭐. 말이 쉽지. 걔가 이혼하고 위자료 주고 애들 양육비 꼬박꼬박 주고 있잖아. 그러는데 어느 세월에 돈이 모였겠어. 장사가 잘 된 것도 아닌데. 아휴, 그래서 말인데 미정아. 영철이가 재혼하면서 집은 하나 꼭 해가고 싶어 하거든. 지금 사는 집 방 둘에 좁아 터졌는데 거기서 새 출발할 순 없잖니. 그러니까 네 어머니 살다 가신 그 아파트 혹시 영철이 신혼집으로 쓰게 잠깐만 영철이가 돈 벌어서 집 구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저희 어머니 집을요? 그래. 어차피 너도 당장 팔 생각 없잖아. 그렇다고 거길 비워두니? 전세로 드리려면 또 거기 리모델링 싹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느니 그냥 영철이 거기서 살게 하면 가족이니까 집이 뭐 낡든 수리가 필요하든 문제될 거 없이 군말 안 하고 살지. 그 집을 아예 달라는 게 아니라 영철이 재혼하고 다시 자리 잡기 전까지만 그때까지만 빌려달라는 거야. 너 그거 해주면
영철이 재혼할 때 영수랑 따로 축의금이나 축하 선물이니 할 거 없지. 안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집이 비워지기 무섭게 아파트를 큰아주버님 신혼집으로 빌려주라는 시어머니.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께서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셔서 제 거절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거절을 했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건 어려워요, 어머님. 저 아직 저희 어머니 집 어떻게 할지 결정도 안 했고 또 큰아주버님이 자리를 잡는다는 게 언제가 될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괜히 나중에 그 문제로 서로 감정 상하는 일 없게 그냥 지금 애초에 문제될 일을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정 상할 일이 뭐가 있니? 그냥 네가 영철이한테 그 집 주면 되는 건데. 아니, 빌려주면 되는 건데. 너 하나 마음 먹으면 여기 감정 상할 사람 아무도 없다. 어머님, 그 집 이제 제 집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남기고 가신 유산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든 선택권은 저한테 있고 제가 굳이 이렇게 어머니께 왜 아주버니께 빌려드릴 생각이 없는지 설명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어머님. 어머니께서 뭐라 하시든 설득당할 생각도 없고요. 제 완곡한 거절에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 두고 봐라. 네 엄마 죽고 이제 남은 가족 우리뿐인데 지금 네가 진짜 잘해야 하는 가족한테 이리 매정하게 구는 거? 너한테 좋을 거 하나 없다. 내가 고아된 거 불쌍해서 우리 가족으로서 네가 해줄 수 있는 일 알려줘도 성의를 뻥 차버려? 너 지금 내 아들 도와주면 앞으로 평생 나나 영철이가 너한테 고마워할 일 하는 거야. 저한테 그렇게 빚지고 싶으세요? 저는 어머님이나 아주버님한테 고마움 받고 싶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마치 당장이라도 제 얼굴에 침을 뱉을 것 같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제 집을 나가셨습니다. 본인이 사온 과일을 가지고선 말이죠.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넌덜머리가 나더라고요. 장례식에서 오지 못한 아들을 대신해 변명을 했던 것도 과일을 사주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저를 걱정하는 척 했던 것도 모두 본인 아들 재혼을 위한 수작이었던 거예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자주 제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차피 그 동네 집값 점점 떨어진단다. 그렇게 좋은 아파트도 아닌데 인심 후하게 쳐서 가족을 도우라는 둥. 남편에게도 연락을 하셔서 네 마누라 좀 잘 설득하라고 사람을 아주 들들 볶았어요. 나중에 신우이에게 연락이 왔는데 시어머니가 이제는 다른 가족들까지 포섭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엄마가 연락 와서 그 집 큰오빠 주기 전까지 새언니랑 만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래요. 가족들한테 딸을 당해봐야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다고. 언니, 엄마나 큰오빠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그 집 오빠한테 주건 말건 아니 오히려 주는 걸 더 반대하니까 절대 엄마 말에 휘둘리지 말아요. 큰오빠는 지가 뭔데 그 집을 엄마 시켜서 언니한테 달라 해요? 다행히 다른 가족들은 다 제 편이었어요. 작은 형님과 작은 아주버님께도 시누이가 했던 전화와 비슷한 연락을 받았고 시아버지께서도 남편에게 차라리 그 집을 빨리 팔아버리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그 두 사람, 늘 가족들과 대척점에 서 있던 시어머니와 큰아주버님이 저희 어머니 집을 호시탐탐 탐을 내는 거였어요. 근데 점점 재혼 날짜가 다가와서 조급해졌는지 본인 어머니만 믿고 있을 수 없다 판단을 했는지 이제는 큰아주버니까지 저를 찾아왔더군요. 점심에 나갔다 오다가 집에 가는 길에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큰아주버님을 마주했을 때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괴로운 건 전데 큰아주버님은 도리어 지친다는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재수 씨, 진짜 이럴 거야? 아무도 안 사는 빈집 가족한테 평생도 아니고 아니 몇 년 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저한테 집 맡겨놓으셨어요?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왜 제 아파트 갔다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데요? 그걸 빌려주든 안 빌려주든 그건 제 마음이고 제 선택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재수 씨, 나 정말 이번엔 잘해보고 싶어. 결혼 한번 실패한 사람한테 이런 기회 쉽게 오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 한번 살리는 셈 치고 좀 도와주라. 어? 나 이미 집은 걱정 말라고 내 와이프 될 사람이나 그 처가에도 다 말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벌써 보장되지도 않는 그런 거짓말을 쳐요. 그리고 이번에는 잘해보고 싶다고요? 처음 결혼은 안 그러셨어요? 이혼한 형님이랑 결혼할 때는 이렇게 절절하지도 않고 뭐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런 마음이라서 끝이 그렇게 끝났나 보네요. 저는요, 솔직히 지금 가족이라고 하는 아주버님을 못 믿겠거든요. 재혼하고 다른 집 구할 때까지만 산다고요? 대체 몇 년을요? 지금까지도 못했던 게 갑자기 될 거라는 보장이 어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저한테나 다른 가족들한테 이런 부탁을 할 정도로 믿음을 준 적이 있나요? 솔직히 지금까지 제 남편이나 작은 아주버님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빌려간 돈들 갚는다고 하고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갚으셨잖아요. 그러신 분이 하는 말을 무작정 믿고 저희 어머니 아파트 무기한으로 빌려드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포기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면 사이는 틀어질지언정 말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집 문제로 잡음 나올 일 없을 거라고요. 근데 생각보다도 더 시어머니나 큰아주버님이나 지독하고 끈질긴 사람들이었네요. 이틀 뒤 집으로 사이좋은 두 모자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주말 대낮부터 오더니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뺨을 내려치셨어요. 황당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입도 뻥끗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선수를 쳐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그딴 소리를 해? 뭐? 가족한테 믿음을 못 줘? 네가 뭘 안다고 떠들길? 네가 죽은 네 엄마 집이 있으면 있었지. 뭐가 잘났다고 한참 아래 서열인 주제에 내 아들한테 바락바락 말대꾸를 해? 큰아주버님이 그날 제가 했던 말을 홀랑 가서 그새 일렀나 봅니다. 뺨이 아픈 것보다 어이가 가출을 해서 헛웃음만 나는데 옆에서 시어머니를 말리던 남편이 불현듯 시어머니 뒤에 서 있는 큰아주버님 앞으로 가서 사정없이 주먹을 날렸어요. 저는 실제로 사람 얼굴이 그렇게 세게 주먹에 맞는 소리를 처음 들었네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큰아주버님은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놀란 시어머니는 남편의 팔에 매달려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팔을 떨쳐내고 말했고요. 야, 넌 어머니 앞세워서 내 아내한테 집 구걸하니까 마음이 편하냐? 그리고 너한테 돌아가신 장모님 집에 안 줬다고 이 사람이 엄마한테 맞는 걸 봐서 마음이 후련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 엄마 조종하고 가족들한테 빌붙어서 피 빨아먹어가면서 살 거냐고. 엄마도 똑같아요. 엄마는 다른 자식들은 다른 가족들은 안 중요하죠? 엄마 큰아들만 중요하니까 다른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하건 얼마나 힘들건 상관도 안 해서 이런 짓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날 집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고래고래 싸운 울분을 터뜨린 남편과 온갖 변명만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집을 안 줘서 그런 거라고 제 탓을 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본인 혼자 쏙 빠져서 조용히 있는 큰아주버니까지. 혼란 그 자체였죠. 그날 이후 몸싸움까지 하게 됐으니 포기할까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게 최후 통첩을 날리는 전화를 하셨어요. 너 이게 마지막이다. 너 생각 잘해야 할 거야. 지금 네가 잘못된 선택하면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려고 하는 기회 날리고 가족들끼리 부모 자식 간에 척을 지게 생겼어. 너 그걸 원하니? 그걸 원해? 생각해봐라. 네 어머니가 이런 걸 원하겠니? 본인이 너한테 주고 간 아파트 때문에 가족들끼리 의상하는 걸 원하시겠어?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하렴. 그날 시어머니에게
따로 할 말이 있었지만 네 어머니가 뭘 원하실까 생각해 보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신이 번쩍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걸 원하시지 않으셨죠. 당장은 못 들어가고 최소한 일주일 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파트 정리도 해야 해서. 뭐? 미진아, 그럼 너? 아주버님한테 일주일 뒤에 입주해 보시라고 하세요. 시어머니는 그 전에 표독스럽기 짝이 없는 목소리를 거두고 이내 사르르 녹아내리는 목소리로 제게 고맙다. 너 선택 잘한 거라고. 진작 그랬으면 내가 네 얼굴에 손댈 일도 없었을 텐데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한시라도 빨리 일주일이 지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일주일 뒤 오후 2시가 됐을까요? 제 휴대폰에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큰아주버님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후에도 계속 걸려오는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큰아주버님에게 부재중 전화 8통이 찍히고 나서 휴대폰이 좀 잠잠해졌는데 한 10분 정도 뒤에 이제는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영철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너 혹시 그 집 팔았니? 거기 지금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다고 영철이가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네, 맞아요. 그 집 벌써 팔렸는데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야, 네가 일주일 뒤에 입주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새벽부터 포장이사 불러서 영철이 짐이랑 걔 마누라 짐이랑 다 싸서 갔다는데 저는 입주를 해보라고만 했지 그 집을 준다고는 말 안 했는데요. 해보실 테면 해보시라고요. 이미 주인 바뀐 집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른 주인이 있는 집을 아주버님께 드려요?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로 이따위 짓거리를 해? 영철이네 이사 준비한 건 어쩌라고. 그건 아주버님께서 앞으로 해결할 문제고 저는 집 준다는 말 없이 그냥 그 집에 가보시라는 것뿐이니까 아무 책임 없죠. 아무리 가족이어도 누가 집 문제를 그냥 구두로만 계약을 해요. 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같은 거 앞으로 우리 가족도 아니야. 너같이 건방진 건 이제 내 집에 한 발자국도 안 들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있는 그 어떤 곳에도 안 간다고 남편하고도 다 얘기 끝냈어요. 뭐? 그건 또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이번 일로 남편도 그렇고 작은 아주버님이나 형님 그리고 아가씨도 어머님이나 아주버님께 질릴 대로 질렸다고 하던데요? 못 들으셨어요? 두 분이 정신 차리고 가족들한테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절대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했어요. 행동? 나나 영철이가 뭘 했다고? 그거야 앞으로 어머님하고 아주버님하고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할 문제죠. 하나하나 알려드리면 그게 어디 반성이 되겠어요? 본인 잘못을 알아서 알아가는 게 반성이죠. 그럼 아주버님께 재혼 축하한다고 미리 전해주세요. 저나 남편은 재혼식 참석 안 할 거니까. 아, 이사도 어쨌든 잘 하시라고 전해주시고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집은 시아버지께서 그 집을 팔라는 말을 하셨을 때부터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어요. 어머니 집을 처분하는 건 가슴이 아팠지만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시어머니나 큰아주버님이나 절대 포기를 안 했을 것 같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건 원치 않으실 것 같아 팔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팔았다고 통보를 하고 싶었는데 대뜸 최후 통첩을 날리는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까지 운운을 해서 골려주고 싶은 마음에 일주일 뒤에 어디 가보시라는 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누이와 작은 아주버님 내외가 시어머니나 큰 아주버님과 연락을 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 집을 가지고 폭력 사건까지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학을 뗐거든요. 어쩌면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
가족들 사이에서 딸을 당해봐야 하는 건 시어머니와 큰아주버님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고, 그 후로 저희를 포함해서 나머지 가족들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과의 인연을 아예 끊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입장에서 아예 끊지는 못하시고 저희 의견을 존중하셔서 옆에서 시어머니를 설득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진짜 자식을 위한 일이 뭔지 죽기 전에는 깨달아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시아버지께 듣기로는 큰아주버님은 결국 원래 혼자 살던 집에 일단 그 재혼한 여자와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두 번째 이혼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데 모르겠어요. 그 재혼이 두 번째 실패로 끝나는 건 아닌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죠. 올해 새해에도 시아버지와 따로 설날을 보냈고요. 시어머니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저희와 만나는 걸 일체 원치 않는다고 하시는데 잘된 일이죠. 저희도 마음 편히 정말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식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부디 시어머니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고통을 덜 받기 위해 어머니 집을 처분한 걸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분명 저희 어머니는 제 선택이라면 뭐든 존중을 해 주셨겠지만 혹시나 어머니와의 추억이 남은 장소를 정리했다는데 조금이라도 서운함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올해 초에 어머니 납골당에 다녀왔을 때 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었어요. 씩씩한 딸, 가족들과 힘내서 살 테니까 부디 하늘에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있길 바라며 여기서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